볼가강 기슭에 밝아오는 새벽은 빛의 약속처럼 보였지만 그 선명함은 공포의 기하학적 구조를 더 뚜렷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의식용 텐트는 리넨으로 된 목구멍처럼 솟아올랐고 내부는 팽팽하게 당겨진 채 기도가 아닌 소음을 덮기 위한 음향적 위장인 성가로 진동했다. 19세의 시그리드는 낯선 이들의 손에 머리카락이 묶이고 복종하는 법을 배운 걸음걸이로 열흘 전 그녀의 이름, 아니 그녀의 육체가 죽은 족장과 동행하도록 선택되었을 때 시작된 안무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나를 그의 전당으로 부르신다. 그녀는 서툰 노르드어로 반복했고 그 음절 하나하나는 예정된 죽음의 배틀에 팽팽하게 당겨진 또 다른 시리였다. 밖에서는 공동체가 폭력을 전례로 바꾸고 있었고 안에서는 시간이 취기로도 간신히 달랠 수 있는 끈적한 물질이 되어 그녀는 오직 자신의 세계 하나만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세계를 잇는 다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선택받은 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명예를 가장하고 지배의 기술을 숨기는 칭호였다. 그 열흘 동안 시그리드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먹었고 순종과 환각을 돕는 약초가 섞인 벌꿀술을 마셨으며 장신구가 아닌 반짝이는 수갑인 팔찌를 받았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도 심지어 우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녀는 이 연극을 본 덕분에 마치 연고를 바르듯 다정함을 베푸는 법을 이미 터득한 두 소녀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희생자가 걸을 수 있을 정도만, 결코 도망치려 하지 않을 정도로만 다정함을 베풀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그녀를 단상에 세우고 환영을 발표하게 했다. 나의 주군이 보입니다. 그가 불가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군중은 환호했다. 사실 시그리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의식은 거울처럼 기능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상징으로 소화되고 소유권이 마지막 숨결 너머까지 확장되는 질서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반사해 주었다. 텐트 구석에서는 소해 같은 눈을 가진 어깨가 넓고 체격이 큰 여자가 숯불 위에 칼날을 달구고 있었다. 그녀는 세습된 직업인 죽음의 천사였으며 효율적으로 전환을 마무리하는데 익숙한 손을 가졌다. 그녀의 존재는 신화를 절차로 바꾸었다. 조여야 할 밧줄, 단단히 쥐어야 할 칼, 육체가 물건이 되고 물건이 재물이 되는 순간을 향기롭게 할 수치 있었다. 공동체가 헌신의 순수성을 믿고 권력자의 허영심을 기리기 위해 노예가 목 졸리고 찔려 죽는다는 꾸밈없는 진실을 아무도 보지 않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6명의 전사들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시그리드의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 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번갈아 가며 밤마다 찾아왔다. 그들이 들어올 때 성가의 볼륨이 높아졌고 나갈 때 낮아졌는데 이는 어떤 비명도 증언이 되지 않도록 공기를 조절하는 집단적인 횡격막과 같았다. 나는 내 족장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각자 떠날 때 선언했고 공허해질 때까지 반복된 이 문구는 유용한 관습의 도덕적 거칠애였다. 즉, 과거의 연속성의 외관을 제공하면서 현재의 계층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그리드의 죽음은 사고도 변덕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구경거리로, 구경거리를 정당성으로 바꾸며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계의 톱니바퀴였다.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트라우마의 공학이 고동치고 있었다. 시그리드는 세심하게 조정된 한계점에 머물러 있었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맑은 정신이면서도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멍한 상태였다. 그 중간 상태, 그 회색 지대는 단순히 약물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파멸에 협력하도록 그녀를 선택받은 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문화를 초월하는 조상 대대의 속임수였다. 칼로 죽일 수도 있고 의미로 죽일 수도 있으며, 후자는 눈에 띄는 피를 덜 남긴다. 한 세기 후 메소아메리카에서는 다른 처녀들이 태양으로 건너간 입문자로 이야기 속에 등장할 것이고, 대초원에서는 일부 부족이 아내들을 고분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비교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는다. 권력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여성의 몸은 통화, 의식, 농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장례선은 무대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의 중심부에는 무기, 반지, 불길로 향할 운명의 말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들이 쌓여 있었다. 그림자를 들이우기 위해 천을 팽팽하게 친 갑판 위의 텐트는 실루엣의 극장이 될 것이었다. 손을 잡은 두 여자, 발목을 고정하는 두 남자, 숨통을 조이는 원을 그리는 밧줄, 더 이상 공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칼날. 육지에서는 수백 개의 눈이 그 몸짓의 순수성을 지켜볼 것이다. 의식은 다른 모든 권력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관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또한 폭력의 일부였다. 참여는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몇 분 동안 시그리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역사는 사라지도록 프로그래밍된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 틀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기 위한 해리, 몸 밖을 떠도는 듯한 감각, 피난처로 삼을 기억의 장면들을 찾는 마음, 마을의 부엌, 자매의 웃음소리, 낯선 손이 다른 일을 위해 그녀에게 옷을 입히기 전 리넨의 촉감 같은 것들. 그녀를 메신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의식은 주체로서의 그녀를 지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의 몸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미세한 떨림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긍정을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라는 것을, 공동체는 자신들이 그녀와 동행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명예, 전환, 봉사라는 거창한 단어들이 강압의 메커니즘을 덧칠했다. 이것은 모든 정상화된 폭력의 고전적인 모체이다. 질식이 제물로, 지배가 운명으로 선언되고 잔인함이 신성함이라는 엄숙한 어조를 띌 때까지 사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 뒤틀린 문법 속에서 소년들은 범죄 대신 전통을 보도록 교육받고, 소녀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서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이해하도록 교육받는다. 의식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육체를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교육학을 확립한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성가도 함께 높아졌다. 불꽃은 단지 나무와 살을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질서를 안정시켰다. 붉게 달아오른 금속은 빛을 포기한 새벽 속에 작은 오로라처럼 보였다. 연기는 마치 어떤 소식을 전하듯 동쪽을 향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메시지는 세속적인 것이었다. 권력은 여성의 노동, 시간, 그리고 죽음까지도 전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아이슬란드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그 증명은 모두가 이해하는 언어, 즉 복종이었다. 현재의 거리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도 이질적인 야만적인 과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메커니즘, 즉 폭력의 병참수를 덮는 의식의 미학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어휘로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화면이 성가를 대체했고 보도자료가 팽팽한 텐트를 대체했으며 필요한이라는 단어가 신성한을 대체했다. 하지만 속임수는 지속된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동체를 동원하는 것이다. 시그리드가 보았을 마지막 환영은 아마도 빛나는 전당이나 끝없는 식탁이 아니라 무심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잔잔한 강이었을 것이다. 물은 알고 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은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시간의 소용돌이와 함께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의 끔찍한 아름다움 속에서라도 꾸밈없이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결정이었고, 명예가 아니라 지배였으며, 전환이 아니라 살인이었다. 그리고 거의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이름은 듣는 이의 입에서 적어도 하나의 확고한 음절로 불릴 자격이 있다. 시그리드. 그녀를 도구로 만드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그들이 물건으로 남겨두고자 했던 곳에 주체를 복원한다면 그녀를 조금이나마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기는 마침내 창백한 하늘 속으로 희석되었다. 군중은 만족하며 흩어졌다. 죽음의 천사는 다른 사람이 숟가락을 치우는 것과 같은 세심함으로 자신의 도구들을 챙겼다. 전사들은 손과 문구들을 닦아내며 다음 여정을 준비했다. 강은 언제나 그렇듯 심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은 우리가 강제한다면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이 기슭, 이 텐트, 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이 새벽에서 시작된다. 칠리크랙 93년 6월 8일 린디스판이라는 신성한 섬은 피해 재단이 되었다. 그날까지 수도원의 종소리는 기도의 시간을 알렸고 성벽은 복음의 빛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듯한 채색 필사본들을 지켜왔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레고리오 성가는 알 수 없는 언어의 비명과 금속성의 칼 부딪히는 소리로 대체되었다. 수세기 후 그 공격에 대해 기록할 연대기 작가는 이를 세상 종말의 시작이라고 부를 것이었다. 헛간의 먼지 속에 숨어있던 젊은 수녀 알트레드에게 그것은 순수함의 끝을 의미했다. 그녀는 각 회기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확신하며 12년 동안 라틴어 문자를 필사해왔다. 이제 그녀 기억의 모든 획은 흉터가 될 것이었다. 나무 널빤지 틈으로 그녀는 침략자들이 마치 가축을 분류하듯 여자들을 여러 줄로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순절의 불꽃처럼 붉은 머리를 가진 그녀의 친구 브리지는 해변으로 끌려갔다. 다른 삶이었다면 그 밝음은 순수함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것은 선고였다. 바이킹들은 금을 찾듯 아름다움을 찾았다. 알드레드는 숨을 죽인 채 멀고 거의 쾌가 먼 것처럼 보이는 신에게 속으로 기도했다. 굉음 속에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거친 손이 은신처에서 그녀를 낚아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순결 서약이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린디스판의 함락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유럽 기독교계 전체에 닥친 영적 지진이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바다가 용을 토해냈고 악마가 직접 해안에 상륙했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 중세의 논리에서 수녀들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악마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제단 앞에서 살해당한 수도사들, 피 묻은 성배, 흩어진 성유물들, 이 모든 것이 메시지였다. 기독교의 신이
이방의 신들에게 도전받은 것이다. 그리고 수녀원의 보호에서 찢겨나온 여성들은 그 상징적 승리의 전리품이 되었다. 노르웨이로의 여정은 린디스판이 간신히 암시했던 것, 즉 노예 제도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존엄하게 죽을 공간조차 없이 선창에 빽빽하게 갇힌 4~9명의 여성들은 학습되고 반복된 병참술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첫날 밤 굶주림은 여전히 경건한 금식과 혼동될 수 있었다. 둘째 날 갈증은 절망적인 기도가 되었다. 셋째 날 일부는 마치 불경스러운 성찬식인 양 널빤지의 습기를 핥았다. 로마 순교자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 알드레드는 어쩌면 기독교가 무방비 상태인 여성들의 육체 속에서 항상 스스로를 반복할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이킹들은 연설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방식이 그들을 대변했다. 그들은 무리를 짓고 분류하고 선택했다. 현대 관찰자의 눈에는 그것이 생명 정치의 초기 실험실이었다.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가 봉사할지 결정하는 권력 말이다. 희생자들의 눈에는 그때까지 보호자였던 그들의 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는 계시였다. 며칠 전의 전례 성가와 침략자들의 목구멍에서 나는 성가의 대비가 알드레드의 기억을 찔렀다. 모든 새로운 소리는 그녀가 알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는 증거가 되었다. 린디스판의 충격은 해안을 넘어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 후 몇 주 동안 소문은 상인과 순례자들을 타고 퍼졌다. 재단에서 강간당한 수녀들,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진 처녀들, 찢겨진 성경책들 사이로 벌거벗은 채 끌려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그 연대기의 일부가 두려움으로 윤색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사실이었다. 여성의 연약함이 지배의 공개적인 극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군사적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 공포의 교리문답으로 변모했다. 그 이후로 유럽의 모든 수녀원은 돌병만으로는 신없는 자들의 폭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드레드는 그 여정에서 살아남았다. 배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당면한 운명은 농로였다. 그녀는 족장의 전당으로 갈 운명인 친구 브리지가 더 나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아름다움이 강제 노동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사슬에 묶인 채 길가의 먼지 속에서 그녀는 시편을 속삭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실은 그녀가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골짜기에는 출구가 없었다. 린디스판의 함락은 단순한 학살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바이킹 질서의 피해 세례였다. 신성함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 노르드인들은 여성이 전리품이자 메시지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패배자들을 위한 메시지. 저항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후세를 위한 메시지. 여성의 몸을 전쟁터로 만드는 자들을 막기에는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도사들에게 순례의 상징이자 신성함의 지평이었던 바다는 포로로 잡힌 여성들에게 액체로 된 감옥으로 변했다. 날렵한 선과 팽팽한 돛을 가진 바이킹 배는 그날 철물이나 모피를 싣지 않았다. 짐짝처럼 빽빽하게 채워진 육체들을 실었다. 2~3명 정원의 공간에 40명의 여성이 들어갔고 이 비율은
모든 숨결을 투쟁으로, 모든 움직임을 강제된 마찰로 만들었다. 이전에 복음서를 필사했던 알드레드는 이제 서로 다른 언어로 우는 낯선 이들의 거친 접촉을 피부로 필사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신음이라는 동일한 보편적 언어로 축소되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음식이 없었다. 파도가 갑판을 덮칠 때 포로들이 젖은 나무를 핥아먹는 물이 전부였다. 아랍과 비잔틴의 연대기들은 이를 공포와 함께 기록할 것이다. 속에서부터 자신들을 말려 죽이는 소금을 강제로 마셔야 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말이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시도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경비병의 교대에 따라 시간을 셌다. 지친 알드레드는 위장이 맹렬하게 요동칠 때는 기도조차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창에서 시간은 방문들로 파편화되었다. 때로는 전사들이 선택하기 위해 내려왔고, 때로는 경매 전 가축을 검사하는 상인들처럼 그저 관찰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 11일간의 여정은 시스템으로의 입문이었다. 여성들은 발소리를 식별하는 법을 배웠다. 가벼운 발걸음은 폭력을 행사하러 내려오는 젊은 남자일 수 있었고, 느린 발걸음은 전리품 분배의 권리에 따라 선택하러 내려오는 베테랑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포로들은 자신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이들은 미래의 첩으로, 다른 이들은 들판의 일꾼으로 점 찍어졌고, 임시 화물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들도 있었다. 5일째 되는 날 2명이 죽었다. 한 명은 굶주림으로, 다른 한 명은 절망으로 죽었다. 그들의 시신은 어떤 말이나 상징도 없이 바다에 던져졌고, 물은 마치 일상의 일부인 양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 인신매매를 이전의 것들과 구별 짓는 것은 고통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정밀함이었다. 바이킹들은 서면 매뉴얼 없이도 여성의 육체를 통화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성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로 증식하거나 먼 시장에 팔릴 수 있는 투자이자 유동 자본이었다. 그 세부 사항들은 수세기 후 대서양 노예선들을 예견하는 듯하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밀 수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배급, 반란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교대. 잔인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 5일째 되는 날, 알드레드는 기도를 멈췄다. 신앙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르는 신이 그 선창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다. 그분의 역할은 다를지도 모른다.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 속에서 동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수녀의 입에 담기에는 이단적인 생각이었지만, 소금이 혀를 갈라지게 하고 희망이 사치일 때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공용어로 된 찬송가였다. 아주 잠시 동안 배는 떠다니는 무덤이기를 멈추고 부서진 성가대가 되었다. 갑판 위로 녹아 내리쳐져 다시 침묵이 찾아오기 전까지 아주 잠시 동안만. 노르웨이 도착은 안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여정이 더 긴 형벌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확인이었다. 전사들은 줄을 섰고 여성들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족장이 먼저 선택했다. 브리지를 포함한 6명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런 다음 지위와 명성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선택했다. 알드레드는 들판에서 일할 튼튼한 손이 필요했던 군나르라는 농부에게 주어졌다. 족장의 하렘을 피한 것을 행운으로 여겼던 그녀의 해석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형벌로 판명될 것이었다.
비인간적인 노동, 부러질 때까지 구분 등 곡물 맷돌에 의해 기형이 된 손. 그 여정은 사실 어두운 교실이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삶이 더 이상 연도나 계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기 전까지 얼마나 버티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아름다움이 형벌이고 힘이 착취의 이유이며 신앙은 바다가 대답 없이 삼켜버리는 메아리라는 것을 배웠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배의 기억은 공유된 흉터로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기능, 효용, 상품이 되는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였다. 바다는 무심하게 태양 아래서 계속 빛났다. 배들은 먼 마을에서 찢겨 나온 아이들과 새로운 여성들을 싣고 몇 번이고 돌아올 것이었다. 모든 항해는 동일한 교훈을 반복했다. 폭력은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고 고통은 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선창 한가운데서 희망은 멀리서 보이는 마른 땅만큼이나 접근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최근 약탈당한 마을에서 시신들이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을 때 무소에 쏜 라그나르는 엄숙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인간 전리품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200명의 여성들은 가 수확한 농작물처럼 줄지어 있었다. 족장의 시선은 얼굴을 찾지 않고 징후를 찾았다. 손의 힘, 골반의 너비, 얼굴의 대칭성.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턱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돌리고 엉킨 머리카락을 갈라 치아를 평가하는 분류 도구 역할을 했다. 그들에게는 굴욕이었던 것이 그에게는 회개였다. 첫 번째 범주는 일꾼들로 나이든 여성들이나 들판에 가혹함이 새겨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마리는 그곳에 던져졌다. 30세. 내 아이의 어머니. 수년간의 맷돌질로 다져진 근육을 가진 그녀였다. 라그나르는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안전한 투자를 보았다. 몸이 무너지기 전까지 10년의 노동. 바로 그날 오후 마리는 맷돌로 끌려갔다. 그 자리를 맡았던 여자는 전날 죽었고 마리는 자신이 직업이 아니라 형벌을 물려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무의 마찰은 첫날부터 그녀의 피부를 찢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손가락은 마른 뿌리처럼 뒤틀려 끝없는 희생에 살아있는 상징이 될 것이었다. 두 번째 범주는 번식자들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킬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전투에서 전사한 하급 귀족의 딸로 겨우 16세였던 이자벨은 그 그룹에 배정되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소년의 존재는 혈통이나 상속이 아니라 노예 제고의 증가를 의미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7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모두 걸음마를 배울 때쯤 그녀의 곁에서 빼앗겼다. 체계적으로 파괴된 모성애는 방정식의 일부였다. 번식에 얽매여 자신의 핏줄조차 보호할 수 없는 어머니. 이자벨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멈췄다. 그녀는 시스템에 봉사하는 자궁이 되었다. 세 번째 범주는 가장 엄선되고 불길한 범주로 특별한 용도를 위한 이들이었다. 그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들, 귀족들, 처녀들이 모였다. 눈물 속에서도 얼굴이 빛나는 20세의 마르그리트가 선택되었다. 마리나 이자벨과 달리 그녀의 운명은 들판의 익명성이나 끊임없는 출산의 가혹함이 아니었다. 마르그리트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스어, 아랍어, 슬라브어로 된 문구들을 반복하도록 교육받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비잔티움이나 바그다드로 향할 고급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를 더 잘 먹이고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혔다. 모든 몸짓은 경매를 위한 훈련의 일부였으며 그녀의 몸이 이국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변모하는 극장이었다.
라그나르가 신속하게 실행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 노예 제도의 정밀한 건축이었다. 각 여성은 약탈당한 마을에서 국제시장에 이르는 경제적 톱니바퀴 내에서 하나의 기능을 나타냈다. 불, 강간, 납치와 같은 초기 폭력은 첫걸음에 불과했다. 그런 다음 합리화가 이어졌다. 누가 들판을 위해, 누가 번식을 위해, 누가 먼 왕들의 사치를 위해 봉사할 것인가. 그것은 산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육체의 산업화였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는 잔혹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계산된 심리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리는 하루에 밀가루를 몇 포대나 생산하느냐가 자신의 가치라고 믿을 때까지 서서히 무너졌다. 이자벨은 자신의 자궁이 타인의 소유물이며 자신의 아이들이 타인 재산의 연장선임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다. 마르그리트는 열망의 대상으로 변모하여 모든 유대 관계에서 그녀를 떼어내고 외국 구매자의 전리품으로 만들 판매를 위해 준비되었다. 권력은 단지 육체를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체성을 다시 썼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분류가 역사를 통틀어 위장된 채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을 일꾼, 번식자, 사치품으로 분리하는 발상은 여성의 몸이 효용이나 미학으로 환원되는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담론에서도 여전히 공명하고 있다. 무쇠손 라그나르의 메아리는 현대의 사무실, 방직 공장, 그리고 다른 꼬리표를 달고 육체를 상품화하는 런웨이에서도 울려 퍼진다. 과거는 소멸하지 않았다. 변형되었을 뿐이다. 마리는 38세의 맷돌 위로 몸을 굽힌 채 죽었다. 이자벨은 더 오래 살아남았지만 그녀에게서 찢겨나간 모든 아이들은 그녀를 유령으로 만들었다. 동방의 시장에 팔린 마르그리트는 외국의 궁전으로 사라졌고 그곳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형벌이자 세장이었다. 세 명의 여성, 세 가지 다른 운명, 하나의 동일한 분모. 삶이 기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이킹의 어두운 연금술이었다. 인간성을 효용으로, 고통을 이익으로, 육체를 권력의 상징으로 변성시키는 것. 852년 더블린 시장의 웅성거림은 여느 평범한 장터의 그것과 달랐다. 갓 구운 빵이나 축축한 양모 냄새가 아니라 두려움과 쌓여있는 육체의 냄새가 났다. 여성들은 모두가 관찰할 수 있도록 5미터 높이의 나무 단상 위로 끌려 올라갔다. 상인들은 네 가지 다른 언어로 가격을 외쳤고 구매자들은 마치 인간이 아니라 말이나 무기에 입찰하는 것처럼 손을 들었다. 그곳에서 태양 아래 벌거벗은 오를레스 공주는 하나의 숫자가 되었다. 그녀를 바그다드로 데려갈 상인이 지불한 은화 시페마르크. 그녀의 혈통, 교육,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금액으로 축소되었다. 더블린은 서유럽 최대의 노예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기독교 연대기 작가들에게는 스캔들이었던 것이 바이킹들에게는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아일랜드, 잉글랜드, 갈리아에서 젊은 여성들을 실은 배들이 도착했고 육로로는 동방에서 슬라브족 노예들을 데려왔다. 각 그룹은 민족, 연령, 신체 조건에 따라 분리되었다. 논리는 정확했다. 아일랜드 여성은 아이슬란드에서 잘 팔렸고 프랑크 여성은 비잔티움에서, 슬라브 여성은 이슬람 칼리프 국가에서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 지리가 여성 육체의 가치를 결정했다. 상황은 잔인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모든 판매를 기록하는 관료적 시스템이 있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여성들의 어깨에 숫자가 칠해졌는데 이는 그들을 재고품으로 만드는 표식이었다. 검사관들은 치아, 흉터, 가입력을 확인했다. 임신한 여성은 이중 투자로 경매에 붙여졌다.
같은 가격에 어머니와 미래의 아이를 얻는 것이다. 아랍 상인들은 교육 수준을 물었다. 노예가 읽고 쓰고 노래할 줄 안다면 그 가치는 치솟았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금발 소녀들은 이국적인 보석으로 여겨졌고, 아이슬란드에서는 끝없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여성들이 선호되었다. 민족적 다양성은 상품 카탈로그로 변모했다. 이 무역은 야만적인 즉흥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시적인 세계화였다. 이 시장들을 통해 바이킹들은 스칸디나비아를 지중해, 코카서스, 심지어 바그다드와 연결했다. 여성의 몸은 북유럽 최초의 대륙간 상품이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수세기 후 대서양 노예 무역의 메커니즘을 예견했다. 손실에 대한 보험, 성급금, 중개인 네트워크. 덴마크의 항구 헤데비에는 한 번에 최대 500명의 여성을 사슬로 묶어둘 수 있는 창고가 조직되었다.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보기 좋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먹이를 주었다. 노예 의사들은 전염병으로 무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병자들을 격리했다. 그 효율성은 너무나 냉혹하여 현대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당시의 기록들은 평생 동안 20번이나 30번씩 팔려간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판매는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폭력이었다. 젊은 웨일스 여성 그 외는 4년 동안 주인이 19번이나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6가지 다른 언어의 단어들을 섞어 썼지만 더 이상 어떤 언어도 유창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간직한 유일한 것은 침묵이었다. 그 끊임없는 이동은 하나의 전략이었다. 노예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저항의 네트워크를 짜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뿌리 뽑힘은 상품의 일부였다. 충격적인 것은 시장이 모성애조차 어떻게 상품으로 변모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안에서 출산한 노예는 가입력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갓난아기는 살아남는다면 부가가치로 추가되었다. 요람이나 세례는 없었고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미래에 일할 손이 더 늘어난다는 것. 삶은 투자로, 죽음은 자본의 손실로 회계 처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성은 숫자의 열, 경매의 외침, 나무판자의 기록으로 축소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더블린을 걸으며 카페, 상점, 북적이는 거리를 본다. 그러나 그 돌들 아래에는 족쇄와 뼈의 잔해가 놓여 있다. 관광업은 바이킹의 배와 강철검을 찬양하지만 3세기 동안 그 도시가 유럽 최대 여성 시장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기억은 포로들의 탄식이 아니라 상인들의 영광을 보존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비록 침묵당했을지라도 토대 속에 남아있다. 모든 번화한 거리는 또한 한 여성이 사슬에 묶여 경매장으로 끌려가던 복도이기도 하다. 시장은 짓밟힌 마을과 어두운 배에서 시작된 여정의 정점이었다. 그곳에서 딸, 어머니 또는 자매에서 단순한 상품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분류, 가치평가, 공개 경매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이 비록 다른 모습일지라도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블린의 메아리는 인간의 몸이 매물로 나온 모든 구석에서 울려 퍼진다. 970년 아이슬란드, 차갑고 잿빛인 하늘 아래 알팅, 의회가 모였습니다. 그곳의 높은 바위 위에서 율법과는 자유민의 삶을 규정하는 법전이자 노예의 법적 비존재를 규정하는 그라가스 지알라가트의 규칙들을 암송했습니다. 노예 여성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증언할 수 없으며 상속받을 수도 없다고 선언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 말의 메아리는 마치 찬송가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지워진 존재로 말입니다. 법의 잔인함을 이해하는 데는 단 하나의 사례로 충분했습니다. 붉은 수염, 톨스테인 레드비어드은 이웃과의 분쟁 중 아사라는 이름의 노예를 죽였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20세 여성이자 숙련된 직조공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두개골이 쪼개진 채 들판에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살인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훼손된 재산이었습니다. 토르스테인은 배틀에 능숙한 젊은 여성의 대체 가치인 8마르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법정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애도나 슬픔도 없었습니다. 양이나 도구를 잃은 것과 동등한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법은 또한 끔찍한 환대 관습을 정당화했습니다. 아침 선물 모닝 기프트. 은 주인이 손님에게 자신의 여성 노예를 빌려줄 수 있게 했습니다. 여성은 일시적인 선물이 되어 마치 한 잔의 포도주처럼 넘겨지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사슬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 자동으로 원래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성은 해방이 아니라 속박을 배가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 족장의 노예였던 락닐드는 동맹 연회 중에 이런 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자궁에서 아버지는 없고 주인만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간 재고품이라는 낙인 외에는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라가스의 세부 조항들은 법이 비인간적인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방문객이 노예를 다치게 하면 그는 피해자가 아닌 주인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불구가 되게 만들었다면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건강한 여성과 손상된 여성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고통은 정신적 피해가 아니라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이는 상인에게 유린당해 불구가 된 자크 구드룬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반면 그녀는 망가진 몸으로 계속 봉사해야 하는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은 심지어 잔인한 희망의 환상마저 제공했습니다. 노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3명의 아이를 낳으면 자유를 열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노예 아이들의 50% 이상이 5세 이전에 사망했고 많은 여성들이 연이은 임신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록에 따르면 그러한 해방을 이룬 여성은 겨우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에게 자유의 약속은 또 다른 사슬이자 죽을 때까지 출산하도록 내모는 덫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제도화였습니다. 범죄가 되어야 할 것을 규범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들이 죄나 운명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이미 낙인 찍힌 채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이킹 세계에서 여성 노예제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 관습, 종교에 새겨진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공동체가 이를 법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의 목소리는 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법은 이미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횃불이 밝혀진 거대한 홀에서 브리아나는 여전히 연기와 피 냄새가 나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3일 전 그녀는 바이킹 에릭이 아버지의 목을 베고 형제들을 창으로 찌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강제로 그와 결혼하게 된 그녀는
정복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혼은 결합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모든 하객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에릭은 영토뿐만 아니라 정통성까지 얻은 것입니다. 딸의 몸은 아버지의 패배를 증명하는 공증된 증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스코틀랜드, 프랑스, 작센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바이킹 군대가 승리한 곳이면 어디든 귀족의 딸들은 동맹이라는 단어로 강간을 위장한 결혼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목표는 전략적이었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가 어느 피가 승리이고 어느 피가 패배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계보를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패배한 어머니의 얼굴을 가졌지만 정복자인 아버지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겨우 17살이었던 브리아나는 이 작업의 거대함을 묵묵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린 시스템 앞에서 그녀의 개인적인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밤에 에릭이 잠든 사이 그녀는 아직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물인 양, 자신이 간직한 가족에 대한 기억과 자신이 배운 언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궁이 곧 자손으로 동맹을 봉인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일랜드 귀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직 바이킹 혈통 안의 그림자로서만 말입니다. 브리아나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영주 몰메르츠의 딸이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인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주인이 영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미만기니 남편의 살인자와 침대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작센에서는 한 공주가 자신의 도시를 불태우고 300명의 시민을 처형한 족장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대본은 같았습니다. 남성들의 죽음, 여성들의 흡수, 강제 결혼을 통한 정복의 합법화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메커니즘이 바이킹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제국들은 여성을 정통성의 가교로 이용해 왔습니다. 페르시아 공주들과 결혼한 알렉산더부터 전략적 결혼으로 조약을 맺은 중세의 왕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경우 폭력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협상은 없었고 오직 학살과 착취만이 있었습니다. 그 잔혹함은 모든 결혼을 누가 지배자인지를 보여주는 피비린내 나는 상기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저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국어로 자장가를 부르고 겉보기에는 무해한 노래 속에 계보를 숨겼으며 비밀리에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물려주었습니다. 헤브리디스 제도의 구드룬처럼 독약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를 죽이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살아남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전체 공동체의 복종을 보장하는 살아있는 인질로 변모했습니다. 현대의 유전학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북의 혈통은 주로 스칸디나비아계인 반면 목의 혈통은 대부분 켈트계입니다. 이러한 혼혈을 만들어낸 것은 낭만적인 결합이 아니라 브리아나와 같은 강제 결혼이었습니다. 정복은 양피지나 사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궁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가르침 속에서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권력은 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도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재단에 묶인 여성은 적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흡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계약서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킹들에게 있어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의 자손을 패배를 모욕이 아닌 기원으로 기억하는 후계자로 만드는 것보다 승리를 더 잘 공고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의 DNA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시그리드 싱리드의 장례선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이미 수세기 전에 흩어진 후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의 혈통의 62%는 스칸디나비아계였지만 목의 혈통의 63%는 주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켈트계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쫓겨나 납치범들의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했던 수천 명의 여성들이 남긴 유전적 발자취였습니다. 사가와 연대기가 기록한 역사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누락되었지만 생물학은 그 후손들의 피 속에 그들의 절규를 보존했습니다. 고고학은 연대기가 암시만 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터블린의 발굴 작업에서는 부식된 족쇄, 수용소의 잔해, 집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헤데비에서는 500명의 여성을 사슬로 묶을 수 있는 돌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여러 구의 여성 시신이 함께 묻힌 선박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시신들에는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목이 졸리거나 치명상을 입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력은 의식이 되었고 의식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망자의 수뿐만 아니라 고통이 세계 질서의 일부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망각은 노예제 자체만큼이나 잔인했습니다. 북유럽의 박물관들은 우아한 배, 화려한 검, 금목걸이를 전시하지만 그 보물들이 비잔티움이나 바그다드에 여성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탐험가들의 용기는 찬양받지만 그들의 항해가 인신매매로 얻은 이익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는 사실은 생략됩니다. 관광산업은 고결하고 모험심 강한 바이킹의 신화를 기념하지만 50만 명의 여성이 상품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듯한 일부 중세 발라드에는 노예가 된 여성들의 탄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구전되는 일부 이야기에는 바닷가에서 우는 이름 없는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포로들의 그림자입니다. 노예를 배경 인물로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는 사가의 침묵 그 자체가 부정적인 증언입니다. 그들의 부자에는 그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처럼 자신들도 상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며 자랐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와 누이의 굴욕을 보면서도 개입할 수 없었고 무력감을 유산으로 배웠습니다. 그 고통의 사슬은 반항에 대한 두려움, 과각성, 감정적 해리와 같은 행동 양식을 형성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흔적들이 DNA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생물학적으로도 유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을 전쟁 무기, 정복의 전리품, 공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현대의 분쟁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르완다,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은 바이킹이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일탈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지그리드와 50만 명의 익명의 여성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고대 야만주의의 이국적인 한 장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 세기마다 새로운 제복을 입고 재현되는 패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죄로 끝나지만 침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워진 모든 이름은 적어도 불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드, 브리드, 마리, 이자벨, 마가리트, 올레스, 라근힐드, 구드룬.
안개를 뚫고 나와 한 문명의 영광이 그 문명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피 위에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망각으로부터 존엄의 순간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이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억이 교회와 성뿐만 아니라 노예 수용소와 장례선 위에도 세워졌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착취한 여성들에 대해 말하지 않은 채 바이킹을 영웅으로 계속 찬양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지워버린 것과 동일한 침묵에 계속 동참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그리드는 922년에 죽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속에서, 불완전한 전설 속에서, 침묵하는 박물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 여행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몸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모든 여성들 속에서 여행합니다. 귀 기울이는 자들의 의무는 간단합니다. 그 목소리들이 단지 제로만 남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중요했으며 그들의 고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